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면접 시사냐면 이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항상 잘 나왔어요. 더구나가 요즘 이슈죠. 그리고 제가 뭐 이제 뭐 사회 계열 그런 학생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면접 방송 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안 빠지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 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저출산 이 해결책에 관한 게 매년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라든지 행정 이처럼 우리 뭐 거기에 관련된 계열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냥 수박 거달기식 대답이 아닌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오늘 방송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19년, 뭐 2020년, 2021년 더 떨어졌어요. 근데 2019년도 보니까 출생아 수가 3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산율이 0.92명으로 역대 최저치고요. 그러다 OECD 있잖아요. OECD가 평균 합계 출산율이 1.68명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0.92명이니까 이건 뭐 거의 근처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그 베이붐 세대가 이제 고령 인구가 되는 2020년대 급격히 감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2067년에는 절반 이하가 45.4%가 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67년 예상 출생아 수는 21만 명밖에 안 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7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무려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3배나 많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총 부양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총 부양비가 무엇이냐면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생산 연령 돈을 벌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인구죠. 연령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과 유소년 인구를 총 부양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 부양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추세대로 이제 뉴스를 뭐라고 나왔냐면 출산율이 계속 감소할 경우에 2038년에는 70명을 넘어서고요. 2065년에는 100명을 초과하게 된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065년에 총 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는 OECD 국가 중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밖에 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총 부양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때 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있죠? 경제 활동 인구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너무 늘어나요. 그럼 세금이 많이 늘어나겠죠. 지출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 붕괴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고갈되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 들고 있잖아요. 4대 보면 국민연금 들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부담이 점점 높아져서 2057년에는 국민연금 역시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인구 이런 자연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외국인 유입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또 인구 문제 원인으로서 뭐 외국인하고는 뭐 그 농촌 총각이라든지 이렇게 결혼하는 뭐 그런 것도 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는 모릅니다. 확실히 모르고 그때 살짝 뉴스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제 주관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어떤 문제는 인구 감소 문제 원인은 뭐 주택 마련이다. 그 다음 뭐 육아 부담이다. 그 다음 뭐 고용 불안정이다. 특히 이제 어머님들 여자들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는 거죠?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경력 단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두려워서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출산을 늦추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출산 장려 정책은 어떤 정책을 시행했는지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먼저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얼마를 쏟아부었냐면
120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120조 원 이상 뭐 출산 휴가도 포함되고 출산 장려금에도 뭐 포함되고 뭐 육아휴직, 뭐 육아에 뭐 근로자 뭐 단축, 시간 단축, 그다음 아동 의료비 그 모든 게 다 포함됐어요. 뭐 신혼부부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돌봄 교실까지 다 거기에 포함됐는데 문제는 1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이제 출산 장려금을 이제 일회성으로 제공하면서 이제 정책 뭐 그 이제 하고 있는데 뭐 대부분 뭐 10에서 1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아이 한 명이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발생하는 평균 양육비 3억 8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라는 거.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 이 자료 조사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3억 8천만 원이 들어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점을 알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출산율을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 걱정돼서 말 그대로 출산을 그 다음에 미루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이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고 이것은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한국은 12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면 출산 장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 유럽은 어떤 출산 장치가 있을까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120만 원 지원금이 나오고요. 교육비, 의료비, 전액 지원 해주게 돼 양육비 부담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주부연금제를 도입해서요. 자녀 양육을 위해서 취업을 포기한 그런 어머님들에게 그런 양육 기간과 자녀 수에 비례해서 노후 연금을 지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치원 보육시설이 오전, 오후 다 종일 반전 다양한 시간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그 보육 서비스의 100%가 아니고, 뭐 많게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그런 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출산약을 무조건 다 써야 돼요. 무조건. 우리 한국도 남편들도 휴가 그걸 쓸 수는 있는데 좀 약간 좀 눈치가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또한 남편 아내가 휴가를 했단 말이에요. 출산 휴가 했어요. 그리고 연 평균 급여 80%를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우리 뭐 한국에도 그대로 도입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뭐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웠던 우리 뭐 학교 뭐 사회문화라든지 거기서 많이 배웠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 근거가 오늘 방송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면접에서 발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